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치권을 달군 키워드는 가산점 논란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저항에 앞장선 만큼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른 정당들은 역대급 코미디 공천이다, 폭력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냐, 조폭 논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산점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 행위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한 채 물리적 행위를 벌인 것이 정말 가산점을 줄 만한 정치적 저항이었을까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받는 가산점, 그것이 민심에 얼마나 닿아 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수 발언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많이 듣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응원과 질타 메시지 모두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은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권 뒤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측이 지어놓은 시설들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며 남측과 합의에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자체도 맹비난을 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해 쉽게 이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 넘게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선대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친 시절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뭐 대북 제재로 인한 남북 경제 협력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인내심이 이제 좀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는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게 대략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앞뒤가 지금 좀 달라 보여서 이게 진위가 뭐냐, 이걸 지금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요,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평양 선언에도 담겼거든요. 네. 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했고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혀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 대북 제재에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현금을 전해주는 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뭐 3자 어떤 금융회사를 통한 금강산 관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검토도 실무진에서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나 미국이나 유엔의 어떤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룰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무산이 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측이 의지만 있다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하는 것 같고요. 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제사회의 큰 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게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표현이 거칠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거였다면은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본 뜻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요. 북한이 최근에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는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발언 보면 또 북한 고위공직자들의 담화나 이런 발언 보면 우리 정부나 대통령 향해서 오지랖 부린다 이런 표현도 쓸 정도이니까 네. 이게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외교 관례에서 용납이 되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부 입장을 보게 되면 비판적 부정적 발언 주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계속 재개하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의 이러한 외교적 상식을 벗어난 발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라도 할 말을 좀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도 사실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켜야 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강산 관광을 비판하고 나섰는지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북한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마무리됐어요. 한 7시간 정도 걸렸죠? 네, 뭐 6시간 50분 정도 끝났다고 하는데 네. 당초 10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러나 30분 정도 미뤄져서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오후 5시 50분쯤 끝났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50분가량 휴정이 있었고 또 오후 시간에도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5시간 40분 정도다.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 뭐 점심 식사로 김밥을 먹었다 이런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쉬는 시간 포함해도 상당히 길게 영장 실질 심사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길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어떤 다른 사례, 비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억하실 건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더 길었다고 말씀드리면 꽤 길었다는 걸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직 대법원장에 관련된 영장 실질 심사였는데 그것보다 정경심 교수 심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더 길었고요. 네. 물론 정경심 교수보다 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근데 뭐 박 전 대통령하고 전직 네. 대통령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 정경심 교수보다 긴 시간 심사가 소요됐는데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나 어떤 재계를 상징하는 이재용 부회장 정도가 아니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질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많기도 했지만 네. 변호인 측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박을 준비해왔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에는 서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길었고 심사를 하는 재판부 같은 경우도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영장 실질 심사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했을 가능성. 그로 인해서 6시간 50분이라는 최장시간에 굉장히 장시간에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린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지금 재판부가 무슨 과정 중에 있느냐?
기록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실질 네. 심사 과정에서의 그렇죠. 기록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반박 기록, 검찰이 제출한 진술 기록, 증거들 이런 걸 제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이 심사가 일단 끝나고 변호인 입장을 들어보면 11개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만큼 검찰은 입시 비리, 또 사모펀드 비리, 사학재단 비리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혐의 증거인멸. 이런 네. 부분까지도 모두 다 중한 범죄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한 것 같고요. 네.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공론화 시켜서 이런 인턴이나 위조 논란 같은 경우가 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사회 전체적으로 다뤄봐야 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해당인을 구속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인턴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를 위조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이런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고요.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뭐 차명으로 주식을 확보하고 또 컨설팅 비용을 통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측이 이런 것들이 결국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이득을 본 부분이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와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을 좀 싼 가격에 빨리 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은 철저하게 오촌 조카인 조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다. 굉장히 혐의가 또 방대한 주가 네. 조작이나 사모펀드 관련해서 오촌 조카의 혐의를 무리하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더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서로 간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구속 여부는 그러면은 좀 늦게 나오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정을 넘겨서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벽 보통 뭐 한 2시, 3시를 새벽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오전 이른 시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진짜 한 대여섯 시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좀 그럴 가능성도 늦어지면서. 배제할 수 없고요. 자정을 넘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 같았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장 기각됐는데 이미 7번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 재소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또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만약 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것인가 네. 또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러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할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자도 뒤로 한참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압력 아무래도 또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2달 동안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가지고 온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이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서 영장 기각 이후에 재보강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발부를 시켰던 것처럼 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한 번 기각이 됐다 해서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동력이 약해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정경심 교수를 향한 취재 열기가 뭐 굉장했죠. 뭐 한 100여 명 넘는 취재진들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정경심 교수의 어떤 신상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노출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7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비공개로 그러니까 검찰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취재진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검찰 다녀갔고요. 조사 과정에서는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영장 심사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비공개 출석이라는 전례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또 법원의 문들이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동선이 짧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주차장 쪽 출입구에서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차에서 내려서 입장하기까지 한 30초 정도가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남기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가 좀 나와서 뭐 드리는 질문이지만 상당수의 언론사가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언론사마다 자체적으로 공인이냐 또는 공인이지 않느냐에 따라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사는 공직자였던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정경심 교수는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직 장관의 부인은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나 네.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없이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공개 여부의 적절성 따지는 논쟁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왜 정경심 교수에게만 이렇게 유독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냐. 네. 아무래도 이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좀 과도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 아무리 배우자가 전직 공직자였다 하더라도 네. 고위공직자였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학 교수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얼굴까지 노출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참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데 좀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의 부인은 봉인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좀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 있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공인의 기준이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그 주변에서 서초동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또 집회가 열렸죠. 네, 우선 서초동에서는 먼저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밤 9시부터 서초동 대검 앞에 모여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정경심 교수 응원하는 집회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서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대로 또 인근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오후 4시부터 서초동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마찬가지로 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만일의 사태 혹시 모를 충동에 대비해 1,800여 명의 경찰을 서초동 인근에 대비시켰다고 합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그 자당 소속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60여 명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정의를 위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폭거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평화롭게 표현한 것이다. 평화롭게 표현했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폭력을 쓴 것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고요. 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수사 때문에 다음 공천에서 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네.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그런 의원들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이해한다, 이런 핵심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지만, 네. 60명에게 가산점을 주면 다음 공천에서 인적 쇄신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 또 그러네요. 현역 의원들이 가산점 받으면 공천에서 웬만하면 안 지겠죠, 경선에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공식적으로 오는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천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년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원래 공천에 대한 룰을 정하는 게 원래 정당 당규대로이기 때문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이러한 발언 자체가 월권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떤 그 입장입니까? 황교안 대표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공천 기준, 경선 룰에 대한 입장 한국당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빨리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공천과 관련된 여러 잡음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 김정아 대변인도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 강도 높은 수위로 비난을 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표현을 쓰기도 했고, 정의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게 정당인가 조폭인가,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대체로 모든 정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TF에 참여했던 의원들한테 또 표창장을 수여를 했죠. 네, 유공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가 나름대로 당내에서 활약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했죠. 특히나 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이나 주강덕 의원 등이 국감에서도 좀 날카로운 질의를 하기도 했고, 네.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검찰로부터 정보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야당 입장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한 건 분명합니다.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표창장을 수여한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퇴라는
또 야당이 요구했던 것을 참 오랜만에 야당이 정치적 투쟁의 결과를 얻어낸 만큼 이런 치하를 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적절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지 않은가. 다른 정치의 문제, 뭐 패스트트랙 문제나 선거법 문제, 네. 검찰개혁 문제는 원내에서 치열하게 다툴 사안이 많은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해하는 내년 공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의원들을 좀 다독이기 위한 행보를 할지라도 국민 여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 정치적 배경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12월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어차피 총선까지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은 그냥 연장해서 원내대표 더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 결정은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하겠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가 있으면 원내대표 자동 연장이 되는 거고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동료 회의가.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고 선거하자. 무슨 소리냐 바꿔야 된다. 아.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가 바뀌면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공천 과정에서 힘이 실리겠죠.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역 의원들을 잘 챙기고 좀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4개월도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어떤 배경도 이 표창장 수여라던가 뭐 패스트트랙 의원들 내가 챙기겠다 이런 발언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지금 좀 분석하면 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야 3당이 이른바 그 3.3회동이라고 장현찬 평론가가 얘기하는 3+3 회동을 열고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를 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딱 부러지는 합의 도출 당연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동안은 이 3.3 회동에서 최초에는 둘둘둘 회동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주로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여야 같은 경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모색해보는 자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지금 접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조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러게요. 싸우는 분위기는 또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회동은 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공개 공개 회동이 아닌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법 합의에 대한 좀 진전이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타협을 할 만한 여지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한국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공수처는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권성동 의원 오늘 발언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네, 권은희 지금 의원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의 네.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고 예.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만 할 수 있다면 네. 이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열어줄 수 있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지금 7명 중에 6명 합의하면 처장 추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원하면 야당 측이 원하는 인사를 더 추천위원회에 많이 넣는 방향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송기현 법사위 간사가 말을 했습니다. 네. 미묘하게 3.3 회동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합의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도 오늘 첫 만남에서 완전히 회담 자체가 어그러지진 않았잖아요. 네. 여전히 이견을 확인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텐데 긍정적으로 오늘의 회동을 평가했거든요. 일단 비공개 회동이나 이 오늘의 회동 결과를 가지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또 다른 과정이겠습니다만 대화는 시작됐다. 이 대화를 못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넘게 국회가 공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10월 29일이 되면은 뭐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곳은 날짜는 서로 해석이 지금 다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 그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합의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29일에 공수처법이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 절차에 보면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계류하게 돼 있어요. 네. 이 90일을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법사 역할을 네. 한 거니까. 그래서
10월 29일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네. 국회법에 대한 해석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야당 한국당의 반발을 떠나서 10월 29일에 공수처법 먼저 올려서 통과시키려면 나머지 야당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당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법개혁 먼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게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입장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패스트트랙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상당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희상 의장이 뭐라 말했냐면 최근에 12월에 이 예산안이랑 사법개혁, 선거법 한 번에 묶어서 일괄 타결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가 오늘도 동의한다는 말을 했고요. 네. 결국 10월 29일 공수처법만 따로 떼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좀 경제 얘기도 해보죠.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개발도상국 혜택을 없앨 것을 지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상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 네. 지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오늘까지가 원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까지 10월 23일까지 시한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건 맞는 거죠. 이달 안에는 결정이 공개될 것 같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사실 결정이 났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OECD 회원국, 또 G20 회원국, 또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12,000 이상이면 고소득 국가입니다. 네. 또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 차지하는 국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요. 네. 우리는 지금 WTO에서 농협 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4가지 우리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소득 $30,000 그리고 세계 무역량 우리는 3% 그리고 OECD, 예, G20 다 회원국이죠. 네, 다 해당이 되는군요. 그런데 개도국 지위 누리는 나라 중에서 4가지 다 해당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은 개도국주의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했는데 대만이나 브라질, 싱가포르,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다 거기에 또 걸린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미 다 포기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방금 말씀하신 브라질, 대만 같은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유일하게 4가지 다 걸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직접 콕 집어서 거론하면서요. 네. 10월 23일까지 이 WTO 개도국 혜택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 높여버리면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었었는데 유명희 산업자원부 이제 아, 통상교섭본부장이 뭐 미국 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기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오는 25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을 찾아간 유명희 본부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특별하잖아요. 네. 또 이 농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한 사정을 좀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도 높은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으로서 특혜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좀 끝까지 고수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역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는 포기하되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농업을 좀 진흥하고 장려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언제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의 농업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농민들 같은 경우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좀 혜택을 받아야 된다. 네. 이게 우리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농산물 무역 적자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해외로부터 그만큼 농산물을 많이 사온다는 뜻이겠죠. 식량 자급률도 2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농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느냐. 네. 농업 분야에 한해서만큼 여전히 개발도상국이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나서서 제대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요. 정부를 상대로 아마 집회나 시위 등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협상해달라 이것이고 그 개도국 지위를 만약에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정 정책을 통해서 농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조건도 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손학규 대표 당비대납 의혹이 지금 불거졌어요. 최근에 진행입니까? 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 박탈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2019년 1월부터 7월 7차례에 걸쳐서 손학규 대표가 당해내야 되는 당비가 있습니다. 네. 당직이 높을수록 당비가 올라가거든요. 네. 7개월치 당비 1,750만 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 씨가 번갈아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네, 당 250만 대표는? 원 정도인데 이게 당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요. 네. 반면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개인 비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뿐이다. 그러한 현금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좀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측을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과 대한신당 유성엽 대표가 만났다면서요? 이게 네. 뭐 제3지대 구축, 뭐 제3지대 신당하고 관계가 있나요?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모처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네.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겠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밝혔고요. 이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연내에 창당하겠다 움직임 보이고 있고 변화와 혁신도 12월에는 바른미래당 밖으로 나가서 창당하겠다고 네.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제3지대를 매개로 해서 누가 손을 잡고 합당을 하게 될 것인가. 손학규 대표 측도 아마 이 대한신당과의 상당한 내부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신당이 과연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선택할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가 주축인 변혁을 선택할지에 따라 이 제3지대 정당의 어떤 전국도 상당히 많이 뒤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점과 맞물려서 12월 초가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남측에 의존한 선임자들의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이러면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 북한 관련 소식 홍연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오늘 이 소식 접하고 놀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들, 뭐 민족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강한 톤으로 지금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김 위원장이 하도 여러 면을 생각해서 중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게 남측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너절하기 때문인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양의 그 공항 순환공항 지난번에 그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성을 못 살리고 남거나 모방하고 뭐 이러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위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적 감각 같은 걸 강조하고요. 네. 또 요번에 금강산 가서는 건축 미학적으로도 낙후됐고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지 않고 자연경관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그 관광이 안 돼서 상당히 낙후된 시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그런 모습인데 거꾸로 남측 당국하고 상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일방적으로 다 부셔버리거나 무슨 뭐 다 폐기시키거나 이게 아니고 또 남한하고 거래를 끊겠다는 거보다는 오히려 남한하고 대화를 해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한 얘기만 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가고 남북 경협은 안 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중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홍 실장님 지금 해석을 네. 보면요. 지금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고 그래서 이 시설들이 참 보기가 흉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들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네. 것일 수도 있고 네. 이 남측 시설 자체가 보기만 해도 싫다. 이런 또 네.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좀 그렇죠. 긍정적으로 너무 해석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만약 남북 경협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 독자 노선으로 간다 그러면 네. 관광 산업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냥 뭐 다 그 폐기해 버려라. 남한하고는 뭐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을 텐데 네. 남측의 당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걷어버려라. 이렇게 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금강산에 현대하산이나 한국관광공사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상당히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를테면은 뭐 우리 정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에서 네. 이게 12층 건물인데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고 이거를 뭐 폐기해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TV 화면에도 보다시피 무슨 가두 판매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구소련의 골바초프 시대에 러시아 가보면 굉장히 아주 남루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길거리에서 그냥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뭐 팔고 뭐 이런 식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진 거는 다 그냥 철거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일부 해석이겠지만 9.19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제 불만 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금강산 관광이 앞으로 재개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남측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이제 만족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했던 얘기 다 까먹고 뭐 미국이 상응 조치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 종전선언도조차도 안 해주고 뭐 연락대표부 설치 말조차 꺼내질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나름대로는 자기 몇 가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미 간에 작년 6월 이후에 한 두세 달 소강 상태가 벌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거 북핵 문제 이 동력을 살려서 요번에 잘해가지고 비핵화도 하고 남북 경협도 굉장히 진흥시키자 그래서 그 영변 핵시설을 전폐시키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얻어내겠다 하는 합의를 얻어내고 네.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북한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뭐 남북 관계 완전히 뭐 이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 관계 발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게 하노이 회담이거든요. 네. 금년 2월 말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 측이 너무 성의를 보이지는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갑자기 빅딜을 꺼내놓고 그 합의를 못 이루게 한 당사자이면서 자기는 미국에 가서 개선 장군처럼 공화당이나 민주당 또 보수 진영 그리고 언론에서 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나쁜 합의보다는 무합의가 더 좋다. 합의 안 한 게 더 좋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승승장구 개선 장군처럼 갔다가 수령도 실수를 하는구나. 북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믿고 이렇게 다 영변을 다 포기하고 뭔가 자신만만하게 합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오히려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미연합훈련 계속하죠. F-35 계속 들여오죠. 북한은 공군은 완전히 다 전멸 상태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나만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실험장 등락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작업하고 인질 3명 돌려보내고 유해 송환하고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 뭐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러니까
미국한테는 아직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고 남북 간의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성의는 있지만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애꿎은 한국을 계속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물론 뭐 발언으로 그런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억울한 사정이죠 사실은.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홍 실장님 말씀으로는 미국에 우회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번 오늘 최선희도 데려간 게 사실 금강산 관광 하는데 최선희를 데려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정말 그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한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 빨리 남측은 좀 우리랑 협상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남측 배제하고 우리 식대로 금강산 관광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네. 알고 싶어요. 앞에 해석을 하시기에는 그건 너무 낙관적이고요. 네. 일단은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서 빨리 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안 한다면 이제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독자 노선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한의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식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막 폐기하고 하면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북한은 정협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때려부시고 약속을 어기는구나. 이러니까 우리 당국하고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남한 당국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이 원산의 갈마지구에 5성급 호텔을 져서 지금 어느 정도 내년 4월 달에 이제 그 개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호텔 지려면 얼마든지 예쁘게 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거기다가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 금강산에 갔는데 그중에 90%가 중국인데 중국은 또 시진핑 주석이 6월 달에 와가지고 계속 관광객 보내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안 온다면 중국인들로 하겠다 이런 얘기에다가요. 네. 거기다가 스웨덴에서 지난 10월 4, 5일 날 김명길이 비건 대표한테 그 갈마지구 원산지구의 관광 사업을 브리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그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건 트럼프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만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할 수 있고 미국하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딸려온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발언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을 대놓고 지금 비판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는 사리원시 협동농장 이것도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정일 시기 예. 워낙 이제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고 김정은이 지금 농장이나 기업에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줘서 그 성과를 내면은 좀 그 성과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난 제재가 있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후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사실 자기 아버지를 비난했다기보다 그 고위 관료들이 남한에다가 땅을 맡겨놓고 남한이 하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력갱생의 경제가 우리가 살 길이고 관광사업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모집해서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을 욕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작한 것이 돼서 결국 김정일을 욕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를 꼭 욕했다기보다는 어떤 관료주의적인 그 외국에 의존하는 마음 네. 그리고 그냥 사업의 진척을 바라만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를 비난한 측면이 오히려 강하지 자기 아버지를 굳이 비난하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물론 김정은이 3년상 탈상하면서부터 벌써 한 5년 전부터 자기 모습을 나타내긴 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일부러 자기 아버지를 비난한다고 보는 건 조금 좀 너무 그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만 얘기가 주로 이제 됐지만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네. 결국 모든 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실무 협상 열고 난 다음에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카드를 다 꺼내놨고요. 네. 자기 입장 분명히 했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서 기다려주겠다 이런 투예요. 네. 그러니까 공은 트럼프한테 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확답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 뭐 북한의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김정은의 또 북한의 협상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단호하게 굉장히 세게 비난할 텐데 계속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대선에 유리한 국면에 맞춰서 북미 3차나 4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 트럼프가 언제 결정하냐인데 그런데 이제 그 대선 국면이나 탄핵 국면을 보면 내년 2월 전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통일부 장관도 김현철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연말까지 우리가 조금 지금 굉장히 안타깝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리면 북미 관계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북미 간의 관광을 하면서 우리 남북 경협이 확 트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설득해서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은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북한이 우리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소한도로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면 일단은 1단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또는 대선 이후에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네.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최선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종은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뭐 미국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잘 사는 나라들 개도국 지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세우고 WTO에 제출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요것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요거 선진국 개도국 요거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네. 지금 WTO 체제 전체를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지금 뭐 제네바에 있는 WTO가 거의 기능이 네. 뭐 제가 보는 거의 기능이 정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세계 무역 구조랄까요? 질서랄까요? 네. 이걸 좀 바꿔놔야겠다 음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도국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 중국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사실 미국 안에서. 네. 중국이 뭐 2025년까지 뭐 강국이 돼가지고 2040 몇 년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1등 경제국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현재로도 중국은 뭐 GDP 세계 2위고 네. 무역은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아직 개도국이거든요. 네. 아직 개도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계속 애누리를 혜택을 받고 있고 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중국뿐이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계속 이거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특수한 게 뭐 예를 들어 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무역 같은 경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실리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네. 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가 그러면
좀 맞상대를 하고 해볼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워낙 시장이 큰 나라니까 예.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참 그 뼈가 아픈 거죠. 근데 아까 방위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외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거 되면 이거 풀어줘, 이거 안 되면 이거 압박할 거야,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방위비 엄청나게 때릴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예, 근데 다만 이게 되면은 예. 양국 간의 관계에서 상대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은 저쪽에 다른 입장이 많이 누그러뜨려질 그런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애프터 서비스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데요.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국방력과 인구 3억 명의 소비시장을 무기로 달러 본위제와 자유무역을 관철시켰고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의 지위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 지 어느덧 반세기하고도 20년의 세월이 더 흐르면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양극체제의 한 축이었던 소련을 대신해 중국이란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했고 달러의 기대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불사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배경에 바로 이런 미국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 등장한 선거 슬로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밀어붙이고 있고 그 경계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충격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도 모자랄 텐데 정부는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지뢰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권력 싸움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1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항상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사 내용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해줘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7582님, 편파적인 진행이 아닌 여야 막론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 부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인문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